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수능과 모의고사 등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킬러 문항 26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게 킬러 문항이다라는 겁니다. 학교 공부 충실했던 학생들이 과연 풀 수 있는 문제일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스탠포드 나오신 분, 서울대 출신 사법고시 보신 분, 명문대 나온 분들에게 직접 풀어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분들 풀 수 있을까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법조인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그것과 별개로 과연 폭로자라가 주장하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논란의 진위 여부가 무엇일지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킬러. 무섭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섬뜩한 이 킬러라는 단어. 실제 이 킬러가 수험생들을 몇 년간 떨게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어떤 킬러냐면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항. 국어에 편차 제곱의 합이 등장했습니다. 킬러 문항이죠.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논란이 됐던 킬러 문항 26개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야권에서 킬러 문항이 존재는 하냐 뭐냐 라는 비판이 있자 교육부에서 이게 막 킬러다 라며 공개를 한 건데 실제 보니까 진짜 킬러예요. 특히 이 공교육 과정만 충실히 따라간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문제냐? 결국 고가의 사교육 시장에서 트레이닝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문항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 잡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치. 킬러 문항 보고 이거 보니까 대치동이 떠오르는데 대치동은 아닙니다.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단식이냐 먹방이냐 정말 극단적인 여야의 모습입니다. 음식을 아예 끊는 단식,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방. 야권에서는 연쇄 단식,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하며 여당에서는 참외 먹방, 회 먹방에 나섰습니다. 오염수 정국의 극단 대치. 과연 국민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단식과 먹방. 그 중간은 어디 없나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기로, 조선일보 신명기사입니다. 적폐청산의 주역, 특검 박영수 구속 기로에 서다 대장동 일당 등에게 200억을 받기로 약속받고 8억 원 실제 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영장을 청구했어요. 적폐청산을 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된다면 이거야말로 큰 뉴스일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것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군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내상, 경향신문 12면 기사 함께 보시죠. 정치적 내상 입은 짜르 푸틴, 우크라이나에게 약일까 독일까. 푸틴도 추가 입장 냈고 프리고진도 추가 입장 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장마철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밝혔던 킬러 문제가 야권 일각에서는 존재는 하느냐, 기준은 뭐냐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러자 교육부가 이게 킬러 문항이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어렵더군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주제 보시죠.
이것이 킬러 문항, 사교육 이겨낼까? 이조 교육부 장관이 킬러 문항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킬러 문항은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계신데 이거 뽑아놓고 보니 정답률이 실제로 낮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모순되는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킬러 문항을 뺐을 때 얼마든지 그 교육과정 내에서도 어려운 문제 또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해가지고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게 교육평가의 기본이죠. 자, 교육부가 밝힌 킬러 문항의 기준도 나름 있습니다. 어떤 게 킬러 문항인지 이번 수능부터 당장 이 수험생들을 괴롭게 했던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기준도 함께 보시죠. 다수의 개념을 결합시켜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 낯선 분야의 전문 용어, 과도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 추상적 관념적인 지문을 제시하는 등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만 보면 무엇이 킬러 문항인지 다소 모호합니다. 그래서 실제 킬러 문항 사례를 정부가 공개했는데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스탠포드대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과 서울대 출신의 사법고시 패스한 분도 나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킬러 문항입니다.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해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띠는 말이 됩니다. 1.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2.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3.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5.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뭐 사시부터 할래요? 스탠포드부터 할래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자, 김소영 교수님. 저기 앞에 되게 긴 지문이 있어요, 원래. 제가 밑에 뭐 이렇게 주저주저리 뭐 하지 마시고. 저는 어저께 봤잖아요, 다 사실은. 풀고 왔어요. 저기 네. 2번이 답인데 저 해겔이라는 거는 이 철학자들 내부에서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지문을 엄청 주고서 저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해석 자체도 너무 어렵고 물론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건 고등학생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훈련들을 계속 받은 친구들은 아마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못 푼다고 해서 반드시 킬러 문항은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길고 그 내용도 너무나 현학적이고 복잡하고 단시간 안에 도저히 풀 수 없고 기술을 배운 사람만 풀 수 있는 문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저런 문항까지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저게 과연 변별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얼추 읽고서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변별력이라는 것은 정말 풀리 그것을 이해했는지를 답안에 반영해서 이 학생이 굉장히 추론 능력이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때 그게 바로 변별력이 있다라는 건데 저거는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에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복불복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킬러 문항이 이제 등장하게 된 좀 배경을 보면 예전에는 과목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20몇 년 전 얘기지만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합쳐서 11과목을 공부해야 됐다면 요즘은 다 선택 과목을 하거든요. 시험 범위를 줄여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를 왕창 올렸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킬러 문항이 등장한 지가 그러니까 몇 년 안 됐군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 시험 범위를 줄여주고 선택 과목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일단 절대적인 양과 과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하기만도 버거워서 킬러 문항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면 요즘은 몇 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예. 고난이도의 문항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보신 이런 킬러 문제들은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양이 많고 적고 다 떠나서 학교 공부 플러스 그냥 평범한 동네에 있는 뭐 보습학원 정도 플러스 EBS 정도만 착실히 공부한 학생들 중에 굉장히 학교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렵죠, 사실은. 그럼 그러니까 누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런 킬러 문제들은. 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학생들이 풀 수 있겠죠. 이른바 뭐 스타 강사, 유명 강사의 뭐 킬러 문항 대비 강좌나 뭐 고가의 문제집 이런 강좌를 들은 학생들, 트레이닝 받은 그렇죠. 학생들. 그런 트레이닝 과정에서 적어도 해결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읽었을 때 아, 이런 걸 묻는 거구나 하고 고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항들을 없애자는 것이지 수능을 쉽게 내자는 것도 아니고 변별력을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문제. 철학과 나오셨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당황해갖고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요. 문제 보고 계세요, 아직도? 예. 어. 아직도 정답이 좀 혼란스러운 정도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학력고사 봤거든요. 학력고사. 학력고사 봤는데 한 40년 정도 지났죠. 근데 이런 문제 제가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가 뭐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네. 꼬운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는 뭐 이렇게 막 꽈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40년 인생 살면서 저 이런 거 별로 사회생활에 이렇게 활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 때는 국영수에서 비중이 높아갖고 수학이 5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에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첫 문제, 두 문제 푸는데 이거 풀지 못하고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뒤에 시험 문제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도 이렇게 이상한 킬러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소위 멘붕이 온다고 하죠. 멘붕이 오니까 나머지 시험도 다 망가뜨려요.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애들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결국에는 나중에 수학 문제 몇 개 풀었는지 몰랐는데 종합점수 해갖고 챙겨봤더니 50점 만점에 18점 맞았더라고요.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섞어 넣어가지고 평소에 이거를 접하지 못했었던 아이들은 당황하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 그다음에 무슨 쪽집게 과외를 하지 않았던 애들은 애초부터 당황해갖고 평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도 훨씬 못하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지식을 그 고가의 사교육 그 특정 사교육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어떤 기술, 스킬을 배우는 거군요. 스킬 배우는 거예요. 스킬 배워서 이거 한번 본 적이 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만 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당황해서 나머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친구들은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는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봐요. 가지만 덧붙이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해결 문제가 4번이거든요. 1번부터 풀기 시작해서 4번에 벌써 저런 문제가 4번부터 9번 중에서 저 문제가 하나예요. 예. 4번부터 저렇게 해결이 나와버리면 저같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뒷문제를 다 망치게 되거든요. 계속 그거 잔상에 남죠. 너무 겁을 집어먹는 거죠. 어. 4번부터 벌써 해결의 정반합이 나와버리면 해결은 누구지? 뭐 해결, 우리 엄마 친구 아들 중에 해결이라는 애는 없는데. 그러니까 얼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너무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견해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3학년도 수능 모의고사겠군요. 그 국어 또 하나의 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건 좀 겉으로는 쉬워 보이는데요. 자, 윗글이 일단 있어요.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일까요? 농개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농개의 개딱지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개 개딱지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어려워지는군요.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개딱지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라는 보기가 있는데 상당히 좀 난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류의 킬러 문항을 정부가 공개한 겁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에 대한 사과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킬러 문항을 제가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충분히 이제 준비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도 좀 늦게 발표된 거에 대해서 반성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 수능부터는 좀 더 이제 그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제대로 변별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능 출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야권 일각에서는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잡히겠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도 합니다. 이른바 논란인데, 자,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까 해결 관한 문제, 해결 문제는 해결 지나갔어요. 해결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과목이 철학 과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개딱지는 약간 수학 같고. 근데 개택진 수학 같은데 제가 어제도 읽어보고요. 국어 문제예요, 이거. 국어 문제면 그래도 웬만하면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침에도 읽어보고 예. 방금도 읽어봤는데 뭐 성경이에요? 뭐 3번이나 이렇게 묵상을 아니, 하세요.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뜻 볼 때는 뭐 수학의 어떤 뭐 관련돼서 예.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증가 예를 들어서 뭐 A 개딱지의 폭과 큼 직개발의 길이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는 또 거예요. 뭐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뭐 가로축과 세로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라면 예. 킬포자가 될 것 같아요. 킬링 문제 포기한 자. 그래서 무조건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스킵을 하는 거죠. 예. 넘어가야지 아니면 시험을 다 망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능이 굉장히 그 9등급제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 문제를 맞추냐 맞추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냐 안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만약에 제가 수포자가 돼서 포기를 해버리면 제가 원하는 데 가는 걸 포기한 거랑 거의 똑같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군요. 더구나 이런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 사람 예. 또는 적어도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누가 맞힐 수 있겠어요. 사시보다 어렵나요? 사시보다 한 1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런 문제 내면 아마 다 과락 나올 거예요. 사시 출신들이. 그래서 사시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뭐 사교육에 있어서 어떤 킬링 문화가 이걸 없애면 이제 사교육이 다 없어진다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전형적인 이런 문제 자체는 사실은 공교육 범위에도 들어가질 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출제위원이 이제 대학 교수님들하고 현재 있는 선생님들 들어가는데 네. 이런 문제는 대학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을 이용해서 낸 것 같아요. 그럼 대학도 들어가기 전에 대학 들어가서 전공을 가진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수능에서 변별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냐? 저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교육이 더욱더 번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킬링 문화의 어떤 지적은 이제는 뭐 지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킬러 문항에 대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괴롭히는 것이다, 장난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강한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올 수능부터 이런 킬러 문항들을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당에서는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공감. 이게 과도한 사교육비 또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게 좀 고쳐져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근데 과연 이 시점에 이게 수능 5개월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내년도 지금 올해 수능을 봐야 될 학생들은 3년 전에 교육부가 4년 전에 교육부가 당신들이 수능을 볼 때는 요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이미 4년 전에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 남겨놓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점의 그러다 문제다. 저는 또 충분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 시점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다뤄지지가 않는데 지금 나이스라고 교육행정 통합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4세대 나이스를 1학기에 지금 개통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입력돼 있는 어떤 이제 그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성적표, 자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재수 학생을 딱 쳤는데 다른 사람 자료가 떠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을 띄웠는데 다른 학교의 다른 반 아이들 자료가 떠버리고 그럼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전에 기존에 입력한 그 학생의 어떤 성취도라든지 이런 걸 출력을 했는데 엉뚱한 아이에 말하자면 예. 이게 출력이 돼버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선에 있는 교사들 99%가 지금 이거 저 1학기에 이거 개통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개통하기 전에 반드시 시운전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킬러 문항이든 또 수능 이 출제 시험의 유형 문제, 그다음에 교육행정 종합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부의 담당국장 지금 해임시켰지 않습니까? 당장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될 교육과정평가원장도 해임을 시키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지금 수험생들이 수능을 볼 수 있는 형편인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가 지금 엉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문제는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 오랫동안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별 문제 없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그 개딱지 문제에서 저도 좀 초반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농개 많이 잡았으니까 야 이건 자신 있다 좀 쉽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농개를 아무리 많이 잡은 아이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개딱지의 증가 L 그래프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라고 정부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킬러 문항을 매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교육 시장이 조성이 됐고 이런 사교육 시장이 아니면 이 킬러 문항에 대비가 안 되는 구조가 점점점 고착화되면서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불공정한 리그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그 리그의 기저에는 이권 카르텔이 있다라는 게 이 정부 측 시각입니다. 사법조치까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법조치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교육 카르텔 강경 대응.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권 카르텔 관련해 교육부에 제보가 들어온다.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예. 물론 그 유명한 사교육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접근했으면 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비단 사교육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연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 선생님처럼 성심성의껏 대했느냐라는 문제도 분명히 클 거예요. 아마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킬러 문제 못 푼 선생님들 꽤 많을걸요. 어쨌든 그런데 일부 사교육업자들이 이거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이권 카르텔 형성하고 있다? 지금 이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 제기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 제보 내용을 확인한 건 아닌데 경험 측상 보면 일단은 제 아이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끝났지만 예.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단 한 문제만이라도 맞출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주고 싶은 그게 학부모 마음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킬러 문항을 가지고 마치 이런 문제를 풀어야 제대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무슨 출판 인쇄 관련한 참고서 업체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또 어떤 선생님 부류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학원과 연계가 되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유행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와 관련된 분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학원계와 연계가 돼서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이건
드러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범죄 영역이죠. 그건 범죄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류의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뭐 이거는 옛날에는 굉장히 보편적이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때는 저 교과서가 한 종류였고 참고서는 여러 가지 종류였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야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끔 식사도 얻어 드시고 뭐 예전에, 했겠지만 아주 예전에. 40년 전에 그 무슨 뭐 K 뭐 출판사에서 나온 참고서 많이 쓰게끔 애들한테 그런 문제 그 저녁에 이제 끝날 때 이런 쪽지 문제 같은 거 내고 그 참고서 사봐라 뭐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기초적인 이 이권 카르텔이었을 텐데 그게 지금 많이 발전해서 저는 기업형으로 진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 그리고 지금 뭐 대치동이면 목동이나 한번 학원 가보세요. 본원 있죠. 거기에 또 분원이 얼마나 많고 그 많은 선생님들의 일어나는 교재 그다음에 거기 다녀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꼭 거기를 가야 되는 학부모 학생들 이런 거 따지면 저 안에 엄청난 일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작년만 해도 사교육에 들어간 게 26조 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저는 지 제국보를 통해서 좀 밝혀지면 예.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보신 정부가 밝힌 수능 킬러 문항 해겔 논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겔의 놀란 마음 개딱지에 다쳤어요. 혹시 저런 문항이 한 수능에 같이 나온다면 아무리 열심히 평소에 공부를 한 착실한 학교 공부 위주로 착실히 공부를 하는 우수한 학생들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당에서 박대출 의원이 윤 대통령은 수능 전문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의 유승민 전 의원이 용비어천과 천재적인 아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데 정책위 의장이란 분이 조국 수사를 해봐가지고 대통령 입시 전문가다. 또 교육부 장관이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한테 진짜 많이 배운다 이러잖아요. 예. 이 아부 제가 빵 터졌는데 예. 좀 되게 신박하잖아요. 천재적인 아부예요. 천재적인 아부다. 수사했다고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입니다. 자, 그러자 박대출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말꼬리 잡는 정치 여러 가지를 해서 잘 안 된다를 저것 하나로 잘 안다고 논리 비약한다. 시비거리만 쫓는 건 파파라치 정치다라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유승민 의원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 야당 의원들보다 더 매서운 것 같아요. 여야가 좀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매서운 것 같고. 근데 집권 여당 차원에서는 그냥 말꼬리다, 말꼬리 잡기식이다, 늘 저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한 번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로 들면 아니 그 대통령께서 입시 비리 수사를 했다고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정책위 의장이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 이게 좀 국민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너무 좀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비판은 비판대로 듣고 새겨들을 것은 새겨들을 뭐 그런 이제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너무 이렇게 감싸는 것으로 가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같은 검사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 박대출 의원이 한 말, 윤 대통령은 검사 때 이제 교육 관련, 대입 관련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대입 전문가다라는 이 말, 아부다 아니다. 아니 좀 아부는 맞죠. 아부는 맞다. 아부는 맞는데 좀 아부, 많이 아부. 약간의 아부다고 봐요. 약간의 아부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니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연금, 뭐 노동, 교육 개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혁하려면 대통령 어떻게 돼야 돼요? 전문가 돼야 하는 거죠. 또 공부를 해서 전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박대출 의원이 한 얘기는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대입 전문가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맞진 않지만 뭐 기자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죠. 수사를 하다 보면요. 이제 대입 시에 관련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동양대 표창장이 유죄되었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지는가? 그다음에 교육의 어떤 입시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고 뭐 코인에 관련해서 제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굉장히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 법제. 어떻게 보면 현장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대입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또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해박하다 정도가 그렇죠. 적절하지 않았겠는가. 네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수사를 해본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차이가 좀 크다고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대입 전문가다 수준이다 이렇게만 하기는 조금 약간 아부성이 들어가 있다 보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볼 때 이제 킬러 문항도 마찬가지고 타이밍 얘기를 많이 비판하잖아요.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저렇게 흔들어대가지고 학부모 수능 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냐. 근데 킬러 문항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서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타이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 시험은 그냥 문제가 있어도 킬러 문항 하고 대충 가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개혁과 혁신은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혼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배제하는 게 맞는데 이걸 자꾸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교육은 백년지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킬러 문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경쟁을 전제로 해가지고 입시 체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경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변별력을 말하자면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킬러 문항 없애면 있잖아요. 중킬러 문항이 또 생깁니다. 그래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중킬러 문항 없애면 준준 킬러 문항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변별력은 그래, 예. 교과 과정 내에서도 이제 아니, 당연히 공유 내에서 그렇죠. 하자는 당연히 거예요. 그렇죠. 반대쪽 그다음에 주장이기 킬러 때문에. 문항이라는 예. 것도 푸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쉬운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이해관계자들 예. 참여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네네. 이제 그 명확하게 하면은 야당 일각에서는 주장이 좀 이제 좀 계층이 있어요. 전재수 의원님처럼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점에 혼란성이 좀 가중된다. 좀 더 친절하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사교육이 없어지겠냐라는 뭐 전반적인 그런 비판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여권에서는 문제가 명확한데 이걸 왜 주저하느냐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그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 도려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럼 방금 이제 한국을 야당에서 지적한 변별력은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해결하고 이 우리 개딱지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글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수준의 문제를 좀 만들어내면 저는 변별력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농계 이 개딱지 문제나 해결 문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과연 몇 분이나 이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고 풀 수 있고 한 문제 중에서 어렵게 내면 되죠. 그러면 변명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선생님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 한 번도 가르쳐보지도 않았던 그리고 접해보지도 않았던 문제 대치동 학원 가서 그 유명한 강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가 여기 나오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쳐야 되지. 왜 여전히 그 변별력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은 이게 지금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저는 물건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지금 교육부에서도 자신 있게 정리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주인공인데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에서 한 장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강력계 형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찾았는지 소식 전해드리죠. 함께 보시죠. 그제 오후 12시 20분 한 장관이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그러자 이제 강력계 형사 하면 또 돌직구쇼에 박성배 변호사가 있는데 그런 분들 2명이 투입돼서 행사장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습득자 A씨가 오후 1시쯤에 휴대전화를 주었다라고 신고를 했고 오후 5시쯤 경찰은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강력계 형사가 출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김수영 교수님, 이게 뭐 보니까 뭐 무슨 뭐 점유 이탈물 횡령죄나 아니면 뭐 고의로 뭐 훔치거나 어떤 그런 강력한 사건은 아니고 그냥 한 장관이 어딘가에 두고서 이제 깜빡한 것 같은데 좀 놀랐습니다. 강력계 형사까지 출동했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인물이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더 탐사에서 집 앞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막 택배를 뒤져본 적도 있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신고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강력팀 형사 2명이나 투입돼서 이제 현장을 조사해 봤더니 CCTV를 돌려봤더니 그냥 그 현장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사람이 분실물을 습득해서 경찰에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도의 정황이라던가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해서 결국 그냥 한 장관에게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해프닝인데 뭐 어떤 분들은 휴대전화 뭐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경찰이 출동까지 해서 수색을 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당했던 여러 가지 고초 아닌 고초, 나름의 고초를 생각하면 저는 경찰이 출동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에서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한 장관 휴대전화, 뭐 그간의 한 장관 휴대전화의 역사가 길었잖아요, 히스토리가. 어떻게 보세요? 강력계 형사까지 출동했다. 저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예. 아마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내가 휴대폰 잊어버려도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할까? 출동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글쎄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행사장에서 휴대폰을 잊어버리는데 내가 잊어버린 휴대폰은 내가 잘못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아마 누군가가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내 휴대폰을 훔쳐갔을 거다. 이런 전제로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과도한 것이죠.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천지에 저는 참고인이 그 압수수색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조차도 그것도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스팸 메일 또 보이스 피싱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한둘입니까? 예. 자신을 위해서 쓸 공권력이 있다면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그 국민들 위해서 공권력 쓰는 것이 장관으로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저는 이 공권력을 너무 좀 사적으로 쓰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마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이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강력계 형사 출동 안 합니다. 다른 부처 장관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강력계 형사들 출동해가지고 뒤지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장관의 휴대전화 분실 후 강력계 형사 투입 과하다, 적절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장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기대가 큽니다. 영웅이 되시길 감사합니다. 내 폰 장관님 속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젊은 사람. 대단한 옷이야. 내가 내 수준으로 내가 아까 의자에
자, 지금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걸 인지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데 한 장관이 굉장히 좀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찾긴 찾았고 뭐 범죄 가능성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지금 남은 거죠. 적절하다, 과하다. 앞서 전재수에는 좀 과하다. 박정호 의원은요? 저는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력계 형사까지 동원해서 저걸 찾았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논란의 여지인데 저게 그 일반적인 사람 그리고 뭐 저 같은 국회의원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저게 또 행사 자체도 6.25 관련이잖아요. 국내에 얼마나 많은 이적 세력들이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저게 잘못돼서 정말 중요한 국가 보안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거를 이적 세력들이 확인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빨리 저렇게 강력계 형사들이라도 투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여 저게 북한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굉장히 불순한 세력들이 저걸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고 또 중요한 국가의 정보들도 넘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라도 찾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제 형사가 와야 이제 CCTV를 그렇죠. 좀 강제로 확인해볼 열람할 수 있는 거니까.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빨리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렇게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검사 출신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장관이잖아요. 장관 핸드폰이니까 이제 좀 더 신경을 썼다고 보는데 과도한 건 아니에요. 왜 과도한 건 아니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강남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형사과에 있는 형사 둘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CCTV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CCTV를 보니까 누가 주워가는 걸 이제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동선을 계속 추적해서 결국 집까지 들어가는 걸 추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철을 탔기 때문에 이 전철에 찍히잖아요, 교통카드가. 그래서 결국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오후 한 4시, 5시 시작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 딱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제 검사 출신 유명 방송인이라 경찰분들이 찾아주신 건 아닐까요? 아니 근데 경찰은 제가 아마 방송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죠, 왜 몰라요? 경찰이 예. 그렇게 빨리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편의적으로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분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한 거예요. 예.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절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경찰은 정말로 제가 그때 좀 혀를 내둘릴 정도로 경찰을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또 법무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좀 더 일반 시민에 비해서 신속하게 예. 한 건 맞다 이렇게 봐요. 아니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 유명 방송인이시니까 알아보고 그러셨을 거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뭐 저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냥 좀 더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경찰이 또 바쁘니까 찾아보세요. 잘 보세요. 그냥 이러고 응대하고 뭐 이게 어떻게 찾을지 방법을 유도해 주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한 장관이니까 출동한 건 맞죠.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때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법 집행의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그러한 공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공권력을 쓰는 게 이게 글쎄 이게 많은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박정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북한 말씀하시고 이적 세력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설사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손 칩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국가 안위에, 국가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행사에 저런 행사 보면 사전에 저 참석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저기 사전에 검사하고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공권력이 과연 온당한지 정당한지 저는 글쎄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이런 거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눈살 좀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장관이 이 북파 공작원에 양성하는 부대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 켈로 부대 부대원이 한 장관에게 감사의 쪽지를 건넨 겁니다. 쪽지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저는 켈로 부대 출신의 누구입니다. 켈로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월엔 보상금과 6월 14일엔 청와대 오찬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뭐 켈로 부대 하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아직까지도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49년에 미국 극동군 사령부 직할로 조직된 비정규전 부대입니다. 특히 6.25 전쟁 때 첩보 수집 및 후방 교란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해체가 되었고 특전사의 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파 공작 첩보 부대인데 이 김수경 교수님 이게 워낙 비밀 부대였다 보니까 그에 맞는 국가로부터의 대접을 좀 못 받으셨다라는 서러움들이 수십 년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고 올해 2월부터가 이 비정규군이었던 이런 북파 공작원 활동을 하셨던 분도 보상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90이 넘으신 당시에 켈로 부대에서 활약하셨던 분이 자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위험한 일들을 수행했던 거잖아요. 본인은 어떻게든 다시 남쪽으로 탈출을 했지만 그곳의 전우들을 두고 온 그 마음이 얼마나 항상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뭐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절한 마음을 쪽지에 적어서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게 슬며시 건네준 거고 한동훈 장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과 이제 뭉클함이 있었겠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오랜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렇게 뒤늦게 이제 보상을 해드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것이고요.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알려지지 않았던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장관에게 이 쪽지를 보낸 분의 인터뷰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켈로 부대원인 이창건 씨군요. 연세가 많으세요. 6.25 전쟁 당시 켈로 부대원 출신이고 윤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난 2월에 공로금을 또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군번 없는 켈로 노병의 쪽지. 대원들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워 한 장관에게 저런 쪽지를 썼다. 한동훈 장관이 내 쪽지를 자주 보겠다고 하더라. 라는 또 내용까지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빨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켈로 부대원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기렸어야 되는데 그간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사각지대죠. 그간에 좀 무심했군요, 우리 정부가. 무심했죠. 무심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6.25 전쟁과 관련해서도 무슨 이게 남침이니 북침이 이런 논란도 있었고 지금도 이거를 이상하게 제국주의적인 사관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미중 패권 전쟁의 산물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그늘 속에 있었던 적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번도 없이 노력했던 분들에 대해 대우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 당시에 돌아오지 못했던 동료들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라고 쪽지에 적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만들어오고 이만큼 우리가 풍요로운 나라를 지켜왔는데 여전히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낭만적인 생각으로 지금 남북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다시 한번 정말 강한 대한민국, 풍요로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생각들이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켈러 부대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쌈의 주인공은 황의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사진 등이 유출이 됐습니다.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황의조 씨의 전 여자친구다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황의조 선수의 사진, 사생활 사진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생활 사진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폭로를 한 거죠. 황의조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 그의 휴대폰에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그 증거를 공개했다 하며 황의조 선수가 와 다른 여성이 있는 사생활, 사적 사진 등을 SNS에 무단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은요, 모두 사실 아니다, 강력히 법정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한 상황. 황의조 선수 측 관계자, 해외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했는데 해킹당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저 여성이 여자친구도 아니고 저분의 주장은 사실과 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지금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 속에 이른바 은밀한 사생활 사진까지 소위 털린 셈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예. 황의조 선수 측은 해외에서 도난당한 휴대폰을 누가 습득해서 이제 해킹을 해서 저렇게 가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내가 황의조와 교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어떤 여성과 몰래 찍은 사진인지 모를 영상과 사진이 다수 존재한다. 라며 이른바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군요. 자, 법적인 관점은 어떤 겁니까? 일단 휴대폰이 휴대폰 내용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정말 휴대폰에 있던 것인지 없던 것인지 그걸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황의조 선수가 맞다 그런 거 같아요. 일단은. 그럼 이 휴대폰에서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여자분이 제기한 내용이 맞느냐? 이제 가스라이팅할지 이제 여러 뭐 연예인을 비롯해 여러 여자들과 사귀면서 사실 그런 거 사진도 찍고 아니면 뭐 일단 뭐 도덕적인 부분을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나 해외 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 헤어지고 그것도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야 뭐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휴대폰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은밀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든지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면 예. 그게 과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냐가 제일 중요하죠. 황의조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동의를 안 받았으면 누군가와의 어떤 사생활을 찍은 영상이 동의 없이 몰래 찍힌 거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저 여성도 황의조 선수의 동의 없이 지금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했으니까 저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군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여자분이 이것을 어디서 입수했냐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입수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걸 유포를 하게 되면 황의조 선수가 찍은 카메라가 몰카됐건 아니면 동의를 얻었든 이것은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 또 저것을 받은 누군가가 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또 유포 행위가 되는 거고 예.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그 저 내용, 여성은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내용 중에서 특히 그게 동의를 받지 않는 촬영이고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보는 것 자체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지금 저 여성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황의조 선수와 어떤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인데 그 여성이 저 사진을 공개한 본인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사진이더라도? 본인과 황 선수가 같이 있는 사진을 본인이 공개했더라도? 아니 이제 본인이 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의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만약에 그 유포한 여성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는 문제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그것도? 근데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유포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동의해서 사진을 찍었고 그런데 황의조 선수는 이것이 유포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 원치 않잖아요. 만약에 근데 저 여성이 공개한 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군요. 그건 당연하게 뭐 2차 가해도 되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또 다른 결로 지금 황의조 선수 측 주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잃어버린 휴대폰 많이 잃어버리네요 오늘. 잃어버린 폰을 누군가 해킹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 글을 쓴 여성이 교제도 하지 않은 여성이고 여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저분이 지금 주장하는 뭐 다른 여성들 가스라이팅 이 주장이 모두 다 허위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법적 처벌이 또 추가될 수 있나요? 그럼? 일단 뭐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명예훼손이랄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해킹해갖고 들어간다랄지 아니면 휴대폰을 입수를 했어요. 예. 근데 비밀번호 풀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럼 또 형법 316조에 또 비밀 침해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황의조 선수하고 이걸 폭로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몰래카메라랄지 휴대폰과 관련된 그 모든 범죄 영역에 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저걸 만약에 뭐 받기를 원하고 이걸 계속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이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를 일단은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진실은 정말로 몰카냐 아니냐 이건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저분이 뭐 이렇게 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 범죄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이거 자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게 황의조 선수가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진실을 또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황의조 선수가 분실했다라고 하는 저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이 진위를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저 글을 유포한 사람은 전 여자친구이든 아니든 일단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황의조 선수 주장 없이 황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으니까.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이게 황 선수 주장에 따르면 그냥 공인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 용으로 허위 주장을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이 게시글을 올린 분의 주장대로 어찌 보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황의조 선수의 어떤 도덕성이랄지 아니면 몰래카메라라는 어떤 법적 부분을 폭로하겠다라는 것인지는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확 꽂혔는데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너무 손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 가스라이팅 이런 거 다 심리학적인 이제 용어인데 그냥 뭐 배신감을 느꼈다. 아니면 내가 뭐 남자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가스라이팅으로 싸잡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의혹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물론 뭐 사생활을 잘 관리하는 게 좋죠. 또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축구 선수다 보니까 사생활을 뭐 깔끔하게 유지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미혼의 사람들이 남녀들이 뭐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을 문란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게 하는 그런 식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예. 정상적으로 만났다가 금방 헤어질 수 있는 거죠. 미혼 남녀가 이런 것도 마음껏 못합니까? 뭐 결혼한 사람들이야 못하지만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유명인의 사생활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죠. 물론 이 여성이 본인이 뭔가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에 흠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전 이런 방식의 어떤 대응들은 전 정말 옳지 못하고 사실 저는 좀 사법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범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이 비밀 침해죄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이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 실제 판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열람해서 이 남자친구의 전 여친 연락처를 알아냈다. 여기에 비밀 침해죄가 적용된 판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2월 남자친구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해제했어요. 전 여친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30대 여자친구, 현 여친이죠.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기소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나 봅니다, 남자친구가. A씨의 주장은 복잡한 이성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직접 비번을 알려줬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는 행위,
다만 범행 경위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며 어제 벌금 30만 원 선고 유예했습니다. 어제 나온 판결이군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 여자친구에게 비밀 침해죄, 소위 이게 지금 적용이 된 거잖아요. 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의 연락처나 카톡이나 사진첩을 남자친구 동의 없이 몰래 열람한다면 이것은 만약에 남자친구가 지금처럼 기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이 사건은요. 예, 비번을 또 알려줬어요, 본인이. 남자친구가 네. 비번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열람이 되면 압수수색을 이제 여자친구가 한 거야. 그렇죠. 비번을 이제, 알려줘도. 왜 비번을 알려주냐면 이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통화 목록이랄지 카카오톡 이 정도 선에서 보라고 알려준 예를 거지. 들어, 야, 너 나 못 믿어? 비밀번호 0488이야. 봐봐. 했는데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압수수색 범위에 여자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건 유죄. 유죄죠. 어. 그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요. 부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 자, 이거는 만약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털어, 우리 자주 쓰는 용어로, 전문 용어로 털어. 근데 털려. 그래서 남편이 기소를 해. 그러면 유죄예요? 비밀 침해죄죠. 아내. 야, 근데 그 지경까지 가면 사실상 뭐 근데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그렇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봐야겠군요. 감정이 상하고 벌금의 문제. 이혼할 때 예. 이제 이혼 전 단계에서 대부분 이제 상대방이 이제 불륜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싸우고 말죠. 휴대폰을 많이 보죠. 예. 아니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휴대폰이 이렇게 잠금 장치를 했는데 뭐 30초 이내에 꺼진다랄지. 예. 그럼 이제 그 안에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드라마에서도 있지만 실제로도 있습니다. 지문 인식 같은 경우는 자고 있는데 가서 지문을 대는 거예요. 술 남편이 먹고. 잠들었을 때 예. 지문을 갖다 댄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번 같은 경우에는 비번이 굉장히 간단하면 이제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찍힌 게 있거든요. 지문이요? 아니. 비번. 비번. 번호가 뭐 1588이라고 하면 1588이면 거기만 계속 찍힌 거단 말이에요. 이걸 닦지 않으면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뭐 과학 수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워낙 관심 있게 정말 주시를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뭐 이혼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둘이 뭐 싸우고 마는데 대부분 이혼까지 가게 되면 정식 혐의가 비밀 침해죄예요. 그렇죠. 이혼까지 가게 되면 또 이 형사적으로 또 일방이 또 상대방에 대해 또 비밀 침해죄로 고소해서 이제 처벌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오늘 돌직구 방송을 계기로 또 많은 연인 부부가 당신 이런 비밀 침해죄야 뭐 이러면서 싸우는 일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인공은요, 프리고진입니다. 벨라루스로 간 프리고진이 왜 회군했느냐 궁금증이 조금 풀릴까요?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 한번 보시죠.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프리고진이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진격을 포기한 건 러시아 정보기관이 바그너 수뇌부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스크바 진격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 행진한 것이 아니다. 푸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실수로 특수 군사 작전을 망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무장 반란, 소위 쿠데타는 실패를 했고 성공 직전에서 군을 돌렸는데 그 뒷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네. 뭐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는 말이라 얼마나 저게 진실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주장에 따르면 푸틴을 끌어내리려고 모스크바로 간 건 아니다. 살짝 꼬리 내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군을 돌린 건 가족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라고 뭐 어떤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얘기도 뒤늦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어제 저희가 완전 처음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36시간 동안에 두 가지 미스테리가 있었잖아요. 푸틴의 요리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푸틴과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프리고진이 갑자기 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차를 돌렸느냐라는 미스테리 하나. 두 번째는 모스크바 200km까지 갔다가 왜 갑자기 거기서 그만두고 잠적을 했느냐. 이 두 가지 미스테리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 내용상으로만 종합을 하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왜 돌아갔느냐는 푸틴에 대한
반감보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 국방장관과의 알력 다툼에서 이게 기인됐던 것 아닌가라는 단초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갑자기 그러면은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200km 앞에서 잠적하고 벨라루스로 갔다는 소문이 났느냐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이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800km를 모스크바로 전진하는 사이에 36시간 동안 러시아도 나름대로 움직여서 이 바그너 그룹의 여러 수뇌부의 가족들 아니면 이 프리고진 직접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위협했던 것들이 그냥 없었던 걸로 끝내자라는 카드로 쓰였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36시간 동안의 회군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하루가 지난까지의 뉴스고 이 다음부터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런지 좀 더 지켜봐야 이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정치권의 이슈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한쪽에선 먹방, 한쪽에선 단식, 음식을 먹는 것과 음식을 끊는 것, 이른바 먹거리 정치. 여야 대표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타드 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누군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서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뭐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 여야에는 극단적인 먹거리 정치에 나섰습니다. 한쪽에선 먹방, 한쪽에선 단식 말입니다. 맛으로 그 표현을 해보시라고 정말 맛있어요. 정말 최고의 맛있는 밤에 오늘 400바스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걸로 피해보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7일째예요? 7일째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내하고 싸우든지 마시고.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괴담화시키고 지금 집 가서 막 먹방하고 소매지 않은 대로. 자, 이 후쿠시마 방류,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를 저지하겠다면서 단식에 들어간 야권 의원들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제 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아일보 어제 보면은 정영관 논설실장은 이재명식의 지금의 대응을 민폐 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광우병이 있었을 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담했던 비용이 2조 원이나 되고 이 중에 그 자영업자들이 손해 본 게 6천억 정도라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직 방류 결정도 나지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회 먹으면 안 된다고 먹니 마니 뭐 이런 논란을 만들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수산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건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김기현 대표가 성주 참외 먹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성주 참외 전자파에 튀겨서 잘못된다고 얘기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정상 기준치의 53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으려고 하는지 그렇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되는 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이 잘못됐을 때 그럼 그때 흘러나왔던 오염수 때문에 망가진 우리 해수에서 나왔던 그동안의 회, 수산물 어떻게 그동안은 깨끗하게 잘 먹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없는지, 지금 와서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먹방과 단식 극단적인데요. 예, 저는 여야가 접점 없이 이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그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일본 국민들과 일본의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2년 동안 모은 오염수인데 이게 탱크에 1064개의 탱크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정성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까지 한 탱크를 1000개, 2000개 더 만들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오염수를 콘크리트하고 섞어가지고 저 지하 깊숙한 곳에 묻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뭐 이것은 이제 현실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판명이 나긴 했습니다만 여러 아이디어 중에 가열을 해가지고 기체화 시켜가지고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한 300억 정도 들고 콘크리트화 해가지고 지하에 묻어버리는 등등의 방법은 3천억에서 많게는 1조 가까이 들다 보니까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가장 싼 방법,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태평양 바다에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다 손 치더라도 10년, 20년, 5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 체르노빌 원전 보십시오. 1986년 4월 달에 터졌는데 지금 37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안전하다면 체르노빌 37년 지났는데 왜 아직도 사람이 아무도 못 살죠? 후쿠시마 12년 지났는데 그 출입 금지입니다. 아직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연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그간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제 임기가 다 돼갔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바다의 딸로서 오염수 저지에 행복되겠다라며 이 퇴임의 일성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바다 근처입니다. 그리고 또 자란 곳도 바다 근처입니다. 당분간 좀 마음을 정리하면서 휴식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는데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바다에 따라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익위원장을 떠나고 징후의 기간을 갖더라도 이 핵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고체화를 시키는 그런 일에 제 힘을 좀 보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익위원장의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수영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 전현희 권익위원장 체제에서 계속 이뤘던 논란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었잖아요. 자기가 권익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정치적이었다라고 쐐기를 받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그동안 왜 문제가 됐었나요? 일단 정치인 출신을 권익위에 앉힌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였잖아요. 공평하기 어렵죠. 그리고 뭐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양심에 따라서 공평한,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파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퇴직하는 이 마당에 지금 오염수하고 권익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어라는 거를 대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염수와 권익위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곧 권익이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장이었지만 근데 권익위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권익위가 이런 곳이다. 정치인이 와가지고 정치하고 나가는 곳이다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퇴임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뭐하러 저런 자리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편파성에 휘말리면 안 되는 자리에 가놓고 저렇게 대놓고 정치적인 편향적인 이야기를 퇴임사에서 한다? 권익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폐를 끼치고 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 교수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쳤던 전 특검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혐의가 불명예스럽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았고 더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뭐 대장동뿐만 아니었죠. 뭐 포르쉐 다양했잖아요. 다양한 분에게 다양한 걸 받았다라는 의혹. 전 특검으로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재식 전 특검보, 박영수 전 특검의 뭐 측근이죠. 측근 중에 측근이죠.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받았다.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수수받았다. 각각. 박영수 전 특검은 도합 8억 원을 일단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검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공모를 함께 준비했다는 진술 자료 확보, 박영수 전 특검 선거자금 수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영장을 쳤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뭐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구속 가능성이 크다. 네. 야, 그러면 누군가를 단죄했던 전 특검이 본인의 비위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례군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비위 혐의로. 특검이라는 위치가 국민이랄지 아니면 법적인 지휘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다른 혐의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기함하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수산업자 관련해서 이제 뇌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특검은 이제 공직자가 아니다. 근데 이게 특검을 지내신 분이 이제 할 얘기는 아니다고 봐요. 그냥 법적인 판단 맡겨두면 되지. 이런 부분은 이제 언론에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좀 박영수 전 특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 당시 이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 의장이면은 금융기관에 이제 임직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은행을 대장동에 끌어들여서 헌수심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200억을 달라. 그거 서로 이제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변협 회장이 출마했는데 또 3억을 받았어요. 3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받는데 단순한 선거자금이 아니고 대장동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은행에서 이 성남의들이 참여를 못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50억으로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50억 축소된 것도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성남의들을 참여를 안 했지만 헌수심에 참여 안 했지만 1,500 정도 어떤 PF 대출 의향서를 가져온 대가로 이제 50억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 그 과정도 보면 상당히 정말 굉장히 규모하다는 게 뭐냐면 또 5억 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 5억 원을 자기가 화천대유 증자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받은 돈을 다시 김만배한테 받은 돈을 다시 투자를 투자하고 하는군요. 그것도 50억 받기로 한단 말이에요. 야, 5억 받고 그거 투자해서 일종의 지분 비슷한 걸 확보하고 이제 50억을 받기로 한다. 그렇죠. 자기 돈은 이제 10원 한 장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딸이 또 뭐 아파트를 시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이제 분양을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찰을 수사를 해서 아마 수사기로 다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이고 증거로서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겠고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대장동 일당의 섭외력, 대장동 일당의 포섭력 이거 하나는 정말 대단했군요.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해서 자문위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용두사미격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리자문위가 어제 4차 회의 가졌는데 결론을 못 내렸어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 후에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안 내잖아요. 5차 회의를 해봤자 안 내면 뭐 또 결론을 못 내릴 겁니까?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강력 비판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안 내겠다는 건 자백 강권과 마찬가지다. 강하게 징계하라. 여당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도 코인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도 전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도 투명하고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을 텐데 국회가 더 시간 끌 것 없이 신속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행위에 대한 해명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국민적인 비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최고 단계의 징계를 건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계속 무한 궤도에 빠진 것 같아요. 안 내겠다. 안 냈으니까 징계 못한다. 안 내겠다. 안 냈으니까 징계 못한다. 어제 그 윤리특별자문위원회 내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론이 계속 오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로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래 내역을 내놔야 처음에 시작했던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닌지, 혹은 정보를 뇌물로 받았던 건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데 그거 안 내면은 그냥 다 그거 이용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리자문위가 빨리 결론을 내서 윤리특위도 넘기고 본회의도 넘겨서 뭐 출석 정지 30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명할 거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빨리 의원들의 결의와 그다음에 판단을 받게끔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 자꾸 시간 끌어서 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5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6월 말까지인가 아마 그 의원별 개인 그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 신고를 과연 김남국 의원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윤리자문위가 명확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을 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취지겠지만 이게 자칫 후대에 혹은 다른 분들에게 자료를 안 내고 버티면 징계조차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주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